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알렸고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큰 성과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밀 유출 의혹에 휩싸인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직접 모셔서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엑스파일,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담겨 있을까요? 엑스파일 논란으로 정치권 뜨겁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엑스파일을 바라보는 시선 다릅니다. 최민희, 김연아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평택항에서 숨진 고 이선호 씨의 장례가 59일 만에 치러졌습니다. 이선호 씨의 아버지는 사회에 숙제를 주고 간 아들이 행복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더는 희생되는 노동자가 없어야 합니다. 일하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시급한 노동 현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최저임금 협상은 어디쯤 와 있는지 훅 인터뷰에서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주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따져보니까 국민의 30%, 거의 30%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고 합니다. 일상회복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새 거리두기 개편한 소식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샵 9730,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줄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7명이 나왔습니다. 네. 엿새 만에 다시 300명대이고요. 지난주 월요일이 399명이었으니까 약 40여 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맞았죠? 네, 지난 주말도 비슷했는데요. 네. 이 토요일, 일요일 약 이틀간 그 신규 확진자가 911명이 나왔는데, 그 전주 주말 이틀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으니까 네. 하루 평균 한 50명 정도 지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 현황도 알려주세요. 네, 1차 백신 접종자가 1,5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인구 대비 29.2%가 최소 1차 백신을 맞았고요. 모든 접종을 완료한 이 접종 완료자도 400만 명을 넘기면서 인구 대비 8%에 육박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60에서 74세 고령자들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에게 다음 달 5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모레부터 이분들에 대한 접종 예약이 시작이 됩니다. 백신 접종을 한 후에 사망한 30대 남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정부가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네, 이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희귀 혈전증으로 사망한 30대 남성 사례에 대해서 접종과의 인과성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예.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인과성이 인정된 첫 사망 사례입니다. 이 30대 초반의 이 남성은 지난달 27일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접종받았고, 이달 5일 심한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27일 날 백신 접종을 했고요. 5일 날 심한 두통과 구토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6일 사망을 했는데요. 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이 바이러스 벡터 계열의 이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을 맞은 뒤 아주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아직도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인구 중
성인 인구 중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한 영국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확진자가 늘어서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에서는 델타 변이 때문에 중국 광동성 선전시에서 감염 환자가 1명 나왔어요. 그러자 중국 당국이 그저께였나요? 그저께 항공기 700편의 운항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긴장을 늦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나왔습니다.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이 개편안은 확진자 규모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단계가 정해지는데 전국적으로는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 미만이면 1단계, 500명 이상이면 2단계 이런 식입니다. 다만 지역별로도 거리두기 기준이 있는데요. 이 수도권은 하루 평균 250명 이상이면 2단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 주 개편된 거리두기가 적용되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가 됩니다. 6인까지 허용된다면서요? 네, 7월부터 2주간은 6명까지 허용이 되고 상황을 봐서 수도권의 경우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자영업 운영 시간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요. 그 1단계는 운영 시간 제한 없이 밤새 문을 열 수가 있고요. 2단계에서는 식당과 카페, 노래방과 유흥시설의 영업이 자정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그럼 7월부터는 자정까지는 영업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도권? 네, 그렇습니다. 이경주님께서 40대라 그런지 아직 제 주위에 백신 접종 안 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거리두기 개편한다고 하니까 살짝 불안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2320님은 작은 분식집이지만 하루에 한두 팀 인원 제한으로 돌려보낼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어요. 이젠 6인까지 받을 수 있다니 한결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한 상황인 거죠. 차차 넓혀질 거라니까 굳게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래도 경제는 또 굴러가야죠. 민생은 또 굴러가야죠. 이렇게 거리두기 개편안 이렇게 또 완화할 수 있어서 다행이기도 합니다. 무사 귀환을 기원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결국 쿠팡 화재 현장에서 고립된 소방관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도 이천시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진압 도중 건물 내로 진입했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김동식 소방경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고립된 지 47시간 만에 발견이 됐는데 이 고인은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지하 2층 입구를 불과 50m 정도 앞두고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인은 급박한 현장 상황에서도 대원들을 모두 탈출시키고 본인은 뒤를 지켰다가 안타깝게 변을 당했는데요. 고인의 빈소는 경기도 하남시 마루공원에 마련됐었고 고인의 빈소에는 고인의 희생정신을 추모하는 분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전을 보내 이 대한민국은 고인의 열정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고 김부겸 국무총리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직접 조문을 했습니다. 고인은 순직으로 기록됐고요. 고인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광주시민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김동식 소방경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쿠팡이 수습책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여론은 싸늘하네요. 네, 쿠팡 측은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숭고한 헌신에 애도를 표한다는 내용과 함께 그 유족을 평생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또 김동식 대장 장학기금을 이 순직 소방관 자녀들을 위해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스프링클러 작동이 아예 안 됐다면서요? 네, 이 소방 측에 따르면 이 화재 초기 스프링클러 작동이 8분이나 지체됐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여기에 또 쿠팡의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가 됐고 여러 노동자가 지금껏 숨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무엇보다 창업주인 김원석 씨가 이 미주 법인 대표만 맡고 국내 책임 있는 자리에서 모두 물러난 소식이 전해지면서 쿠팡에서 탈퇴했다라는 인증글이 온라인에 잇따라 올라온 바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화재가 나자마자 자리에서 물러나는 걸 보면 이 내용은 자세하게 김은지 기자와 함께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대변인 사퇴했습니다. 네.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이 어제 아침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일신상의 이유로 직을 내려놓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으로 임명된 지 불과 열흘 만의 일이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과 이동훈 대변인은 지난주 금요일 국민의힘 합류를 둘러싸고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는데 네. 이동훈 대변인은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별도로 다른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지금 입당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온도차가 아니라 아예 다른 말을 했어요. 윤석열 엑스파일 주말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 논란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이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보좌관 출신인 이 시사평론가 장성철 씨가 여의도 일대에서 돌아다니는 그 윤석열 파일이란 것을 입수했다며 본인이 이 파일을 봤을 때 국민의 선택을 받기 힘들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히려 야권에서 이른바 윤석열 S파일이 처음 언급됐는데요. 이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엑스파일이라는 문서로 돌아다닐 만한 결함이나 잘못을 했다면 문재인 정부가 이미 그걸 바탕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압박했을 것이다 라면서 이 도덕적으로 치탄받을 일이라면 즉각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라고 말해 윤석열 전 총장을 엄호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이 일과 관련해서 자신과 전혀 무관하다며 장성철 소장과는 서로 왕래가 없다라고 자신의 배우설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처음 임명한 참모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내부의 분위기도 좀 달라요. 독자파가 있고 영입파, 본격적인 힘 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에 지금 타야 된다, 아니다, 지금 타면 먹힌다. 계속해서 내부에서 본격적으로 이게 다투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진짜 시험대 위에 올라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경선 연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은 경선을 연기하고 경선을 더 흥행시키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이재명 지사와 박용진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약속대로 이 정해진 일정에 경선을 하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측은 대선 경선 일정을 미루자면서 연일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의원총회를 열어서 경선을 연기할지 말지 논의라도 해보자라는 입장인데 결국 민주당은 내일 관련 의총을 열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결론을 낸답니까? 다만 의총이 결정을 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게 지도부의 입장입니다. 이 송영길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그 의총은 경선 연기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라면서 갈등이 격화되지 않도록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 지도부가 의견을 잘 수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잘 보세요. 국민의힘 쪽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게 무슨 경제와 이게 무슨 민생과 관련된 일입니까? 국민과 관련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치권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합당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당명을 두고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당명 변경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 서로 다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지지와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원칙 있는 합당이라면서 그러려면 당연히 새로운 당명을 붙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에서는 또 반대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에 대해 이 식당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간판을 내리자는 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이거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하고 계속 줄다리 할 건데 이것도 또 민생하고는 또 무슨 상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미 북핵 수석 대표 간 회담이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회담입니다. 네, 한국과 미국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오늘 오전 서울에서 대면 협의를 했습니다. 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지난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서 대화의 방점을 찍은 메시지를 내놓은 이 직후에 이뤄진 협의이기 그렇죠. 때문에 결과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성김 대표가 왔어요. 네, 국내에 왔는데요. 오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라면서 우리의 조율되고 실질적인 접근법은 북한과 외교에 열려 있고 또 이를 모색해 나간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대결 이 모두를 언급한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주목하며 미국 역시 어느 쪽에도 준비가 돼 있다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 언급이 우리가 곧 긍정적 회신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년의 방점이 찍혔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김한규 이 변호사를 그리고 청년비서관의 이 대학생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그리고 교육비서관의 이승보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발탁했습니다. 이미 한 번 언론을 통해 거론된 바 있는 김한규 정무비서관은 민주당 법률 대변인 그리고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지냈고요.
지난해 총선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강남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그동안 전직 국회의원이 맡아왔습니다만 그렇죠. 김한규 비서관은 의정 경험이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청와대는 국회 경험이 없는 영선의 야당 대표도 있다라면서 김한규 비서관이 법조인으로 20년간 활동했고 당에서도 역할을 해서 정무 감각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성민 비서관은 대학생이죠. 올해 25살입니다. 네, 1996년생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연소 청와대 비서관이고요. 이 민주화 이후 최연소이자 또 최초의 대학생 비서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승보 교육비서관은 연세대 교육학과 출신으로 행정고시를 거친 정통교육부 관료 출신입니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법농단 사건입니다. 징역 2년 구형했습니다. 네,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 부장판사 시절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이 가토다스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1심에서는 재판에 개입한 점은 인정받았지만 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판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 그런데 재판을 개입했지만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네,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사님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재판에 개입할 수 없는 사람이 개입하면 더 중한 범죄라고 생각하고 더 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데 그 행위를 해야 직권남용이라는 논리인데요. 이걸로 다 무죄 받았어요. 네. 강원랜드에서 국회의원이 압력을 넣었습니다. 청탁을 넣었어요. 청탁을 넣었는데 국회의원이 주무부처가 아니라고 해서 권한이 없는데 청탁을 넣었기 때문에 무죄였다. 판사님, 이런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네, 하지만 검찰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 개입 권한이 있고 또 이를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1심과는 달리 유죄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10일 그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패킹 라이킹님께서 적당히 좀 해라. 시험기간 연기하면 점수 오르나 얘기합니다. 5867님은 19일 날 건강검진 동네 내과에서 받다가 운 좋게 얀센 백신 접종 받았습니다. 하루 이틀 안정을 취하라 했지만 일요일에 야구하면서 격하게 운동했는데 현재 아무렇지도 않고요. 밥만 더 잘 먹어요. 백신 두려워 말고 맞으세요 얘기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안산분기점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뒤로 2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여주휴게소 부근 1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있어서요. 주의하셔야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당진분기점에서 정체인데요. 작업을 하고 있어서입니다. 홍성나들목 2km 구간 정체도 작업 여파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은 오산에서 동탄 부근, 기흥 동탄부터 수원, 판교 분기점과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 밀리고 있고요. 서울 시내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부터 탄천 1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20분 정도 걸리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은 청담대교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밀리고요. 반대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더 가서는 원효대교부터 청담대교 사이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은 가양대교 부근 정체 시작됐고요.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청담대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에서 G7 정상회담 그리고 오스트리아, 스페인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언론 보도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순방했던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모셨습니다. 무슨 논란인가 했더니 기밀 유출 논란도 있고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다녀오셨어요? 예, 여러 사람들이 고생 많이 했고요. 네. 대통령이 특히 많이 힘드셨는데 잘 다녀왔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번 G7 정상회의 그리고 유럽 순방의 의미와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언론이 짚지 않는 부분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G7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사실은 보도도 많이 됐지만 네. 대한민국이 G7의 초청국으로 예.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주는 함의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스페인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스페인의 국빈 방문은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처음 첫 국빈 방문 행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상외교가 다시 시동되고 가동됐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개별 성과는 뭐 더 말할 것이 많습니다만 아주 가장 크게는 그 정도의 큰 함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좀 각광받았다, 환대받았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 사진 한 장 존슨 총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 가리키면서 웃고 그 장면의 사진이 많은 화제를 일으켰는데 어떤 장면입니까? 그거는 저희 홍보수석 소통수석께서 이미 한번 브리핑을 하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정상회의 세션이 끝나고 누가 방역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일제히 대통령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의 나라가 가장 성공했던 나라다라는 대화가 오고 갔던 장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한국이 잘한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외국에서 들으셨어요? 그럼요. 여러 차례 들었고 또 저희 대통령께도 우리 대통령께도 여러 번 그 성공의 비결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각 나라 순방하는 나라마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의 국빈 순방이기 때문에 그게 주제에서 빠질 수는 없었겠죠. 그래요? 네. 보리스 총리한테 이제 물어보고 싶다. 진짜로 얼마나 한국이 잘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이번 유럽 3개국 순방하면서 특별히 인상적인 순간 있으셨습니까? 아무래도 G7 정상회의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진짜 G7 혹은 G8까지 8이면 이제 대한민국까지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또 우리 대통령에 대한 혹은 우리나라에 대한 그 배려가 눈에 띄게 보였어요. 그래요? 예. 사진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중앙 자리 아니면 의장국 옆에 자리 좋은 자리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걸 보고 좀 환대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했어요. 그게 이제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의전 담당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형식으로 앉힐지는 주재국이 정하는 거예요. 네. 그 정하는 것에 따라서 참여국들은 자기가 앉을 자리를 일종의 배정을 받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미 알려졌다시피 대통령제 국가는 가까이 앉히고 총리제는 좀 멀리 앉혔다 이런 해석 보도도 있던데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으로 앉힐지를 그 국가가 정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의도가 반영된 거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죠. 한국에 대한 약간 우대가 있긴 있었네요. 배려가 있었다고 봐야죠. 그렇습니까? 오스트리아 갔을 때는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김정숙 여사한테 벨베데레 국빈 만찬 선물을 안겨주기 위해서 기획한 건 아닌지 몹시 궁금하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오스트리아에 물어보셔야죠. 그랬습니까? 오스트리아가 국빈 만찬을 기획하는 거지. 네. 우리가 국빈 만찬을 기획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는 만찬에 참석 요청을 받은 거고. 그렇죠. 국빈 만찬은 오스트리아가 기획한 거고. 네. 그 궁 자체가 상당히 그 유서 깊은 곳이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스트리아가 독립선언을 했던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오스트리아가 저희가 이제 첫 국빈 방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교를 역사상. 한 이후에. 예. 그래서 그런지 뭐 그 궁에서의 만찬뿐만 아니라 총리와의 오찬 뭐 등등 여러 다양한 행사들을 상당히 세심하게 준비를 해줬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이 궁 가고 싶다고 졸라서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닙니까? 그걸 조른다고 되는 문제인가요? 네. 졸라서는 안 됩니까? 네. 그거는? 네. 아니 왜냐하면 그쪽에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국빈 만찬을 우리가 어디서 희망한다고 해서 장소를 옮겨줄 수는 없겠죠. 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네. 전에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딱 나가면 패션 나오고 음식도 나오고 별별 기사들이 막 쏟아졌는데 이번에는 그런 보도가 없어요. 글쎄 뭐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여러 다양한 시선에서 국빈 순방이라든지 혹은 다자회의 참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주는 게 있으면 참 좋았겠구나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많은 준비를 하고 가거든요. 네. 또 이게 우리만 가서 우리끼리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상대국이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도 또 저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좀 많이 보도가 되면 양국의 우호라든지 또 양국의 미래에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옷을 더 많이 갈아입었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김배국님께서 만약에 문 대통령이 실수를 했다면 보수 언론들이 벌떼처럼 대서특필했을 텐데 잘하니까 칭찬하고 싶지 않아서 외면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보수 언론의 민낯입니다. 얘기하는데 그런데요. 외국에 순방 가셨을 때 국내에서는 몇 가지 또 사건이 있었어요. 네. G7 정상회의 단체 사진 이렇게 홍보하는 과정에서 남아공 대통령 사진을 잘라가지고 문 대통령이 가운데로 간 거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글쎄요 뭐 전 세계가 자국 대통령을 보도할 때 중심에 놓으려고 트리밍을 하지 않나요? 그런 경우 있죠. 예, 그게 뭐 그런 사진을 쓰고요. 예, 뭐 전체가 나온 사진을 쓸 수도 있고 자국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트리밍을 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예, 그거는 뭐 꼭 우리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그렇고 비슷한 사례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네. 뭐 그거는 뭐 사진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알리는 과정에서의 어떤 실무진의 판단인 거지. 네. 그걸 무슨 실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럼 국가원수들이나 순방 가서 찍은 사진을 그대로 써야 된다 이런 조건은 그런 없습니까? 건 없죠. 그걸 무조건 그대로 써야 한다 이런 기준은 저는 보지를 못했고요. 네. 또 뭐 그게 이제 일부에서는 뭐 외교 참사다 뭐 이런 말을 이제 아주 익숙하게 자꾸 쓰는데 네. 외교 참사는 상대국이 문제를 제기해야 그래야 논의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냥 우리가 상대국은 아무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외교 참사라고 하는 거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보아님께서 거기 가서 따릉이를 타셨어야 되는데 여기선 따릉이 기사만 많이 나왔거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스트리아 방문했을 때 독일 국기 올린 그거는 조금 실수죠. 그건 실무진의 실수라고 볼 수 있죠. 예. 뭐 근데 이제 굳이 뭐 변명하고 싶진 않지만 저희가 다 계속 일정들이 많았잖아요. 네. 거의 연설 횟수로만 보면 47개 정도의 행사를 한 셈이거든요. 이번 순방에서요? 예.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뭐 10여 개 이상씩 막 이렇게 돌아갔던 날도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네. 뭐 새벽 2시, 3시 시차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또 빨리 속보로 올려서 국민들께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났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순방 가면 그렇게 바쁩니까? 밥도 못 먹어요? 시간이? 일단은 코로나라는 게 좀 그 큰 장벽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순방을 가더라도 뭐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나가서 먹을 수 있다거나 네. 약간의 여유를 가진다거나 이랬던 건 있었는데 이 코로나 시기의 순방은 모든 음식을 일단 도시락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호텔 안에서. 그래요? 못 나갑니까? 왜냐하면 나갔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그 나라의 방역 기준도 지켜야 되면서 동시에 또 우리나라의 방역 기준도 또 지켜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도시락으로 음식을 해결하고 또 공식적인 오찬이나 만찬이 아닌 이상은 저희가 뭐 별도의 음식을 또 먹으러 가기도 좀 어렵죠. 그래서 주로 라면을 많이 먹고. 그러니까 맨날 라면을 먹어가지고 저한테 라면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라면이 뭐 가장 빨리 또 가장 익숙한 음식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만찬장에서 의전 비서관이 혼자서 밥 먹기도 좀 그래요, 말. 저희는 밥을 먹을 수는 없죠. 사실 뭐 자리야 있긴 하지만 거의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건 뭐 저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의전 비서관들이 다 동일한 그렇습니다. 애로가 있을 겁니다. 네. 1927님께서 순방 기간 중에 대통령님 그리고 수행원분들은 어디서 주무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공식 그러니까 국빈 자격으로 초청받아 갈 때는 해당국의 영빈관에서 네. 잘 때가 있고요. 예. 또 만약에 영빈관이 없는 나라도 있거든요. 우리 같은 나라도 영빈관이 없고 네. 그런 경우에는 시내 호텔을 임차해서 그곳을 숙소로 삼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어디에서? 오스트리아는 호텔에서 네, 했고요. 있었고요. 스페인은 영빈관에서 있었습니다. 네. 0054님께서 독도 스토리 너무 멋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표시는 고지도를 관람했지 않습니까? 이거 가시기 전에 알았어요? 전체적으로 일정이 나오면 상대 국가 세부 내용을 조율을 하죠. 근데 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무엇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 나라에서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네. 다만 그 상원 의회 도서관에 들어가서 준비된 책을 관람하는 이렇게만 것까지는 났어요. 합의를 했었죠. 이게 국제사회에서 어떤 의미인지 스페인 정부가 잘 알고 있었을 텐데요. 글쎄 뭐 여러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다녀오시면서 이 해외 순방 일정이 아니죠. 행사 이름을 SNS에 공개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국가 기밀 유출했다고 보도가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좀 제가 보기에도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뭐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운데 실은 이제 그 이전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그 순방 제목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첫 미국 순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암호명을 먼저 공개하면서 새 시대 새 나라로 뭐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합니다. 예, 그것도 있고 이명박 정부 뭐 더 멀게는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또 국민의 정부까지 네.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거나 네. 혹은 뭐 순방의 성과를 알리는 편이 국가의 이익에 훨씬 더 부합하는 경우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 종종 순방 제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자체가 이렇게 큰 논란이 된다는 게 뭐 많이 당황스럽죠. 그렇죠. 공군 1호기 기내회의 이게 첫 번째 공개된 겁니까? 아닙니다. 공군 1호기도 여러 차례 공개를 했었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이전 정부 같은 경우는 아예 1호기에 초청 행사도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예. 기자들 모아놓고 예. 얘기도 하고 초청 그랬잖아요. 행사도 하고 기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어린이 초청 행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어떤 그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도 보안성이 특별히 노출되지 않는 사진은 공개하는 게 바람직한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네. 근데 왜 기밀 유출 논란이 이렇게 대서특필됐죠? 글쎄요. 그걸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알아요. 예. 언론이 탁현민을 편애합니다. 좀 그런 것 같죠. 아니 근데 이제 뭐 이를테면 일부 지적은 생각해 볼 만한 구석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예컨대 뭐 꼭 그거를 개인 계정으로 올렸어야 되냐. 네.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죠. 물론 사전에 협의를 했고 가장 적절한 플랫폼을 찾느라고 하긴 한 거지만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다소 불편했다면 조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그건 너무 큰 질문인데요. 네. 글쎄요. 뭐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네. 국가적인 캐치프레이즈 비전이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이 위기를 잘 극복한 대통령, 뭐 임기 초에 북핵 위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코로나까지 그래서 이 모든 위기들을 가장 잘 극복해준 그런 대통령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탁현민 비서관이 남북 공동 행사를 할 때 가장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해요. 오랫동안 봤는데 그런데 문재인 정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북 공동 행사 또 기획해야 될 텐데요. 글쎄 그건 뭐 저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의 바람과
또 여러 조건과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고 결정적으로 그 일이 저한테 주어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바람은 갖고 있지만 준비하는 자세로 남은 기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탁현민 비서관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뭐 지금 같아서는 사실 기억되지 않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너무 많은 사건 사고에 항상 중심에 있는 것 같이 보도가 돼서 네. 알려져서 그냥 지난 5년간 있었던 일들이 사라지고 그냥 어느 순간엔 연출하는 탁현민으로만 행사 연출하고 공연 연출하는 혹은 홍보 기획하는 그런 탁현민으로만 남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제 인생을 놓고 보면. 그런 날이 오겠죠? 뭐 이제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뭐 열심히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시는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에서 짧고 굵게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불굴의 희망 최민희, 일산의 희망 김연아 전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일산의 핑크마스크 김연아입니다. 네. 자, 일산의 핑크마스크 물어볼게요. 윤석열 엑스파일. 뜨겁더라고요. 이거 뭡니까? 근데 저는 왕따인가 봐요. 왜요? 왜 저는 이 엑스파일을 못 받았죠? 아, 그래요? 네. 국민의힘에서 더 뜨거워요, 이거. 아니요, 근데 저는 전혀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도 회자되길래 지금 수소문하고 있는데 제 인맥은 좀 빈약한지 구입할 수가 없네요. 이 논란이 커진 거는 김무성 전 의원의 보좌관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뻥 터졌는데, 최민희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을 바라보는 시선 굉장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엑스파일이라는 표현이 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와 처 관련한 그 불법 비리 의혹이 있는 것 같고, 그 일부 장모는 지금 재판을 다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건 그냥 법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냥 검찰이 조사하면 되지, 이게 엑스파일 형태로 돌아다니는 걸 저는 못 봤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엑스파일 무슨 파일 이러면 좀 신뢰감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민주당 쪽에선 전혀 돌고 있질 않아서, 그래서 저는 그 장성철 님은 가지고 있다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봤는데 방어를 못 하겠다는 취지로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논란이 커진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엑스파일은 공개할 수가 없는데 돌아다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검찰이 고발된 사건을 법적으로 차분하게 수사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그 부인과 장모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검찰총장 임명 이후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일인지, 그렇다면 왜 인사청문회 때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때 다 나왔던 얘기인가? 또 지금 반복되는 건지 저는 네. 좀 의구심이 들어서 네. 제일 중요한 건 송영길 당대표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아직 윤석열 총장이 뭐 대권 행보에 대해서 공식 선언을 한 게 아니니까 조심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27일 날 공식 행보를 한다고 하니 민주당에서도 그 내용을 좀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성철 소장도 뭐 그렇게만 얘기하시지 말고 어서 들은 게 있으면 뭐 얘기를 하시든지. 오늘 저희 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최고위원들이 오히려 공개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더 궁금증만 갖는 것보다는 내용을 좀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법적 책임이 따르는 일이면 그거는 조사하면 되는 거고요.
또 뭐 도덕적 책임이 따르는 거면 또 그건 그대로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때 일부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분명하게 인사청문회 때 청문 과정에서 명확히 하지 못한 점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해야 이 문제가 민주당의 족쇄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김진태 당시 법사위원께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러저러해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영상이 지금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건 직접 기자회견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건 돌아다녀도 상관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예를 들면 소윤이라는 윤대진 검사의 형과 관련한 이런저런 의혹을 그때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제기하셨어요. 근데 그때 민주당 태도가 좀 불분명했고 그리고 그때 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뉴스타파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비난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은 송영길 의원이 자료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 자료를 모으고 있다는 건 모두가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달리 엑스파일은 장성철 님이 보았다고 하니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하면 우선 궁금하지 않습니까? 엑스파일 그럼 나도 보고 싶고. 네, 그래서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해라. 그건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최재형 그리고 김동연 여러 다른 대선 주자들 계속해서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당내의 움직임이 보입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다 국민의힘에 소속된 분들이 아니라 예.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기용된 그렇죠. 한 분은 요직에 현직 감사원장이고 한 분은 경제부총리를 지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제일 중요한 게 사법, 감사, 뭐 경제라고 했을 때 이 세 부분이 굉장히 국정 운영에 중요한 부분이고 또 대통령께서 굉장히 뭐 나름대로 칭찬하시고 능력 있다고 임명하신 분들이신데 네. 이분들이 한결같이 지금 대선 후보 그렇다고 여당 후보는 아닌 걸로 지금 판명이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국민의힘에 와서 뭐 대선을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입장 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안에서는 개인적인 친소 관계가 있으신 분들하고는 뭐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는 얘기가 없고요. 저희는 좀 의아하죠. 이게 정치사상 정말 초유의 사태인 것 같은데 대통령이 임명한 일종의 요직의 인사들이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뭘 견딜 수가 없어서 또 일부에서는 그 문재인 정권의 어떤 이견을 수용하지 않는 폐쇄성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세 분이 대선 출마를 하신다면 그 배경이 궁금해요. 근데 이견을 수용하고 그 성향이 다른 사람을 시킨 거 이렇게 탕평책으로 보는 거는 그런 해석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뭐 기용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일종의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서 지금 나오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분들을 뭐 대변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선 출마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런 비난에 대해서 본인이 다 듣고 있다. 그런데 자기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김연아 의원님 감사원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그 정치적으로 독립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감사원장이 이 정치권의 대권에 이렇게 발을 바로 내딛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여태까지 살아오신 인생이나 또 국회에서 답변하실 때 본인이 여태까지 했던 감사는 전혀 개인적인 어떤 사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선 출마를 얘기를 하신다면 정말 그런 분이 왜 그 지경까지 하게 됐나라는 걸 정말 저도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치를 하든 뭐 하든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분은 뭐 수사나 감사 이런 걸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별 상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윤석열, 최재형 두 분은 하나는 수사, 그것도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총장, 다른 한 분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는 감사원장이었다는 면에서 이건 정파를 떠나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은 공통된 특성이 임기 중에 사퇴하고 나가겠다는 태도이거든요.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는 최강욱 의원이 물었어요. 감사원장이 이러는 게 맞냐, 똑같은 취지로.
그랬더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에 대해서 저는 그 대답을 하는 걸 보고 저분은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면이 견딜 수 없어서 사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사퇴했는데 야당에 가서 대통령 후보가 된다? 대통령이 대권 욕망 없이 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책임 전가는 평소 대통령에 나가고 싶었는데 그 문재인 정부를 핑계대는 거라고 생각하지 사퇴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게 뭔지는 알 수 없겠죠. 그런데 갑자기 야권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데 그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출마하겠다는 거고 윤석열 전 총장은. 그리고 최재형 원장은 뭐 곧 생각을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언론이 계속 출마하는 쪽으로 조기 사퇴하는 쪽으로 몰아가더군요. 이거는 저는 정파를 떠나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이 임기 중에 사퇴해서 대통령에 나오는 것은 이건 비상식적이고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아니었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아니요, 뭐 저도 이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최 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어떤 명분과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 저는 그 얘기가 너무 궁금해요. 네.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비판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거기에 공감이 가는지는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최동욱 검찰총장이 있었잖아요. 네. 거긴 뭐 국정원까지 동원해서 박근혜 정부가 찍어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어쨌든 그만두고 나서 찍어내기 당하고 나서 정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대 검찰총장이 이렇게 이런 일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직사회 전체가 이건 내부에서 토론할 일이다. 검찰의 중립성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처신에 대해서 검사들이 토론해야 될 일이고 감사원 직원들이 토론할 일이다. 우선은 그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저는 이분이 야당 뭐 인사들하고 만난다 이런 얘기 듣는 순간부터 아니 저분은 감사원장이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책적인 원전에 대한 감사까지 하면서 야당을 만나? 그걸 공개적으로 또 언론에 그게 실리고 이래서요. 야, 이건 진짜 감사원까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되나 이런 생각 그냥 하게 됐단 말이죠. 네. 그리고 본인도 그걸 인식했기 때문에 정치적 감사 안 했다고 말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으면 그런 말 왜 하겠습니까? 아니 뭐 지금 이제 정치적 행보를 해버리면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죠. 그 네, 비판 그건 받을 너무 수 있죠.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예. 저는 두 분 다 그냥 단순히 권력 욕심 때문에 아니면 핍박을 받아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권력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건 좀 그렇다고 지켜보시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발생할지 좀 기대가 됩니다. 8413님께서 다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선택은 국민의 몫이죠 얘기합니다. 9098님은 저 집을 비난 나쁘다고 하면서 그 집에서 며느리감 또는 신랑감을 찾는 격이죠 이렇게도 얘기하시네요. 민주당은요 경선을 어떻게 한답니까? 원칙대로 한답니까? 미룬답니까? 왜 뭐 원칙을 그리고 이 룰을 바꾼답니까? 안 바꾼답니까? 왜 결정을 못합니까? 내일 20일 의총을 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지도부 내부 의견이 팽팽했다는 것이죠. 결정을 못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22일 내일이죠.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듣고 그러나 표결 같은 건 하지 않겠다. 그럼 내일 결정은 합니까? 의견을 듣고 지도부에서 결정하겠다. 이런 프로세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어떻게 보여요? 아니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송영길 당대표께서는 원래대로 하자 변경하지 말고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일 의총이라는 게 일부 반대 의견을 내는 의원들을 본인이 설득하시기 위한 일종의 절차인지 아니면 내일 의원들의 의견 때문에 송 대표님의 어떤 의견이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한데요. 저도 네. 궁금한데 일단은 당대표 입장은 원칙대로 가자는 것이다라는 쪽이라고 최문순 후보가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가졌더라도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한번 의논하자는 것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정당이.
근데 정말로 그 의원들의 의견이 합리적이라서 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뭐 바뀔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선 연기의 논리가 그렇게 타당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특히 코로나와 관련하여 이게 절박한 상황이냐. 그 당원 당규에 보면요. 이게 꼭 바꿔야 될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당무위원회로 넘긴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상당한 이유가 불가피한 이유가. 근데 중요한 건 코로나가 지금 완화되고 좋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게 절박한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에서도 전당대회를 치렀는데요.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자, 최민희, 김연아, 최민희 감사합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머나. 어머. 갑자기 당황.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정호의 누나는 15살 터울의 동생 정호가 태어났을 때가 생생합니다. 6개월 만에 엄마 뱃속에서 나온 정호는 뇌에 물이 고여서 막히는 수두증과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7년째 제대로 말을 하거나 걸을 수조차 없는데요. 그런 정호의 보호자는 누나뿐입니다. 집을 나간 아빠와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엄마를 대신해서 혼자 정호를 돌본 지 벌써 1년. 누나는 또래 친구들처럼 대학 생활을 하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언제쯤이면 세상과 마주할 수 있을까요? 삶의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정호와 누나에게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은 28.5도까지 기온이 올랐습니다. 절기상 하지였는데요. 낮이 연중 가장 긴 시기에 돌입했습니다. 낮이 길어지면서 역시 낮 기온도 꽤나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가장 기온이 높았던 곳은 광주와 양산으로 32.8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18도로 출발해 낮 기온 27도 정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요일도 서울 26도, 목요일 28도 등으로 대부분 앞으로는 이번 한 주간 30도 미만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대부분 28도 안팎의 낮 더위는 유지하겠고요. 소나기가 글피까지 자주 지나면서 그나마 30도 이하로 기온을 유지해주긴 하겠습니다. 오늘 강원도는 흐리고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일부 지역으로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수도권 내륙과 강원 영서, 충북과 경북 일부 내륙입니다. 이 소나기는 오늘과 내일 우박을 동반해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시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밤까지 비가 조금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글피까지 계속 소나기 예보가 쭉 들어있기 때문에 작은 우산 하나는 사흘 정도 꼭 갖고 다니시는 게 좋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괜찮은데 서쪽 지역 중심으로 내일 오전 농도 나빠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8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최근 경기도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등과 관련해 이제는 정말 이러한 후진적 사고의 악순환을 끊을 특단의 대책과 실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이 끝나는 8월까지는 지역사회의 유행을 최대한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32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 방안에 대해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 발생 111일 만인 오늘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장모 중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통 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습니다. 공군 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모 중사의 사망 사건을 단순 사망 사건으로 허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군 인권센터가 폭로했습니다. 경찰단장은 당시에는 사망과 성추행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은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최저임금 계절입니다. 인상이냐 동결이냐.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 팽팽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올해 지나서 내년 1월에 시행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평등, 양극화 문제, 우리 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해법 제시해야 됩니다. 가장 시급한 노동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성현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금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출범한 기구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해오고 계십니까? 네, 옛날에 노사정위원회가 있었는데 네. 그 노사정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 노동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의제 관련된 경제사회적 의제들을 네. 논의하자 해서 이제 이름을 바꿨죠. 예. 바꾸는 계기에서 보면 어쨌든 그 당시에 민주노총까지 포함된 네. 완전체로서의 사회적 대화를 하자 해서 네. 민주노총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이게 이제 시작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안 민주노총이 지금 빠졌죠. 빠져 있는 거죠. 예,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한국노총과 경총 중심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경사도의회 활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떤 점은 잘했고 어떤 점은 좀 부족하다. 어디까지는 좀 더 나가야 된다 생각하실 건데. 그 모든 노동의제가 노사 간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노사 간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아마 노사 간에 서로 아쉬움이 있을 건데 어쨌든 가장 큰 거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네. 이걸 잘 극복해보자 하는, 쉽게 하면 임금 인상 자제하고 좀 파업은 줄이고 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합의를 그때 했던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그 어떤 탄력적 운영,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또 합의를 했고 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ILO 기본 협약과 관련돼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네. 합의는 원했지만 그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조정안 네. 그걸 내어서 그걸 근거로 이번에 국회에서 비준하고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ILO 총회 연설까지 하시는,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까지 했는데 이 부분 대단히 좀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근데 이건 뭐 다 또 노사간에 아쉬움이 있어요. 예. 좀 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이 자기 의견을 어떻게 말할 거냐. 예. 거기서 이제 노동자 근로자 대표제를, 그러니까 노조가 없더라도 조합원들이 직접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는 근로자 대표제를 하기로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국회에서 아직 안 되고 있고 네. 또 이제 공공기관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 하는 것도 합의를 했는데 안 되고 있는 점이 이제 아쉬운 거 있고, 가장 큰 아쉬움은 양극화를 해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날짜도 네. 11월 11일 네. 참 좋은 날짜를 잡아서 했는데 네. 1년이 지나도록 조금 뭐 성과 없는 건 아니지만
본질적인 논의를 못한 거 이런 것이 아쉬움이 대단히 남습니다. 코로나 지금 장기화되면서 잘 되는 기업은 잘 되고 부자들은 더 부자 되고 서민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좀 해결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가지고는 뭐 참 한두 시간 가지고도 안 되는 네. 제 평생 제가 부딪혀왔던 문제인데 네. 지금 결론은 저는 그동안 이렇게 했어요. 가장 그 양극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임금 격차인데. 네. 근데 지금 보면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자산 격차도 있는 것이고. 네, 자산 격차 더 커지고요. 또 세대별 격차도 있는 거고. 네. 또 부동산 격차 너무 크고요. 젠더 격차도 있는 것이 이게 전체적으로 불평등을 하는데. 네. 제가 그동안 집중해왔던 건 이제 임금 격차 부분이었는데. 네. 그래서 임금을 많이 받는 부분과 적게 받는 부분을 어떻게 좁힐 거냐. 네. 같은 일을 하면 어디서 일을 하든 같은 임금을 주도록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예. 했는데 제가 한 40년 넘게 부딪혀 봤는데 참 어렵다는 거예요. 네. 제가 나름대로 고민했던 거는 그럼 단순하게 임금을 많이 받는 부분들은 임금 인상률을 좀 자제를 하고 예. 그 남는 부분을 밑으로 내려보내서 올리고 네. 또 그것도 부족하면 노동자들끼리 먼저 연대 기금을 만들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이 올릴 수 하고 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보다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은 노동운동 노동조합도 하나의 어떤 틀을 갖추면 거의 자기 기득이 된다는 거예요. 기득.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참 내놓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제 임기가 1년 남았는데 그걸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양극화 부분에 대해서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해법을 내고 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못하지만 다음 이어지는 정부에서라도 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이른바 노노 갈등 계속 좀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도 지금 이제 청년 세대 노동자들 예. 하고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하고의 차이가 너무 커요. 예. 저는 그 누가 어느 것이 옳다기보다도 어쨌든 절충점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 노동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정규직이 됐는데 네. 시험을 치고 네.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아무 그런 거 절차 없이 우리와 같은 정규직 신문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네. 게 이제 그분들 주장이고 예. 또 우리 이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니 우리도 노동자인데 네. 정규직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직접 고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둘 다 옳은 주장이 생각돼요. 예. 근데 이걸 어느 선택적으로 하자면 쉽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절충을 만들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서 방법을 낼 건데 요번에 이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께 단식까지 하셨잖아요. 그 문제 예.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대화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쨌든 대화는 같이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흐름이 서로 만나서 서로 입장을 경청하게 하고 거기에서 출발해야 된다 생각해요. 네. 그러면 뭐 차근차근 합법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것도 물어볼게요. 이거 어렵습니다. 또 최저임금 문제 어떻게 합의됩니까? 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입니까? 제가 민주노총 금속연맹 위원장 할 때 네. 최저임금 위원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제가 목표를 잡았던 거는 네.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할 이야기 있어요. 예. 노동자는 어려우니까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 반드시. 그렇죠. 사용자는 우리 기업 그러니까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줄 수가 없다. 이건 서로 부딪히는 지점이에요. 그래 흔히 을들 간의 싸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최저임금 놓고. 네. 제가 그때 나름 방향을 잡았던 거는 결론은 무조건 합의를 해야 된다. 네. 예? 노사 간에.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금년에 2021년도에 노사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와서 내 주장만 하고 나가는 자리가 아니다. 네. 예? 둘 다 옳은 이야기인데 그 주장만 할 바에는 왜 오냐 이거죠. 밖에서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왔으니까 어쨌든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해라 합의를. 예. 근데 지금까지 보면 조금 상황이 불리하다 싶으면 사용자들이 퇴장을 해버리고 또 노동자들이 퇴장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퇴장한 속에서 공익위원들이 남크획도 하니까 공익위원들이 마치 누구 편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러지 말고 노사가 끝까지 조율하고 노린해서 하나의 합의점을 만들어라. 예. 그럼 합의를 내면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랬으면 누가 있겠어요. 노사가 공익 합의를 했는데 네. 저는 그 당시 20년 전이지만 합의를 했어요.
20년 전에는 전에는 합의를 했어요. 근데 이번엔 될 것 같습니까? 하도록 제가 뭐 많이 특히 노총이나 경총의 이야기를 좀 강하게 계속 할 계획입니다. 예.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합의 금년에 기대를 좀 해보세요. 네. 왜냐하면 지난 4년간 많이 올리고 적게 올리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일정한 조율이 될 거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줄 수 있도록. 네. 그래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비록 최저임 관련이지만 저희 경산호에 와서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 거냐 하는 것도 그러면 저희 경산호에 만약에 노총 경총이 논의하자 그러면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이 위원장님 이번에 최저임금 어느 정도 오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보면 이제 6,400 문재인 정부 들어서 6,470원에서 현재 8,720원까지 올랐어요. 예. 이제 35% 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큰 거죠. 네. 그리고 평균은 이제 7.9% 해마다 올랐는데 첫째 16.9%, 그다음에 이제 10.5%, 그다음에 이제 2.9%, 그다음에 1.5% 이렇게 올라서 이제 평균 7.9% 올랐다고 하는데 저는 뭐 노사간에 그 의견을 계속 좁혀서 네. 그는 이제 중간선. 근데 이제 노동계는 그래도 뭐 박근혜 정부 때만큼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어? 박근혜 정부만큼은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되는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기저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뭐 최선 저는 이제 어느 정도가 정확하다는 것은 거기서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아니고 네. 어쨌든 뭐 저는 강력하게 노사가 의견을 조율해서 어쨌든 합의를 하자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 어느 적정한 선에서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얼마인지를 제가 받아내면 제가 뉴스를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쉽잖아요. 네, 그만 가겠습니다. 네.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네. 52시간 시행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합의가 끝났고 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우려하는 사업주들, 사업장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뭐 노조 쪽에서 문제 제기된다기보다도 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법이 된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시고 다만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네.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52시간이지만 노사 간에 합의를 하면 더 늘릴 수가 있어요. 네. 노사 간에.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보시고 근데 현장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객관적 팩트가 나오면 네. 그걸 가지고 경산호에 또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일단 해보고 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탄력 근로제도 인정을 했고 예. 또 선택적 근로제도 유연한 부분이 보장됐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자리에 말씀드리면 90% 이상 애로사항은 없을 거라 봐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다문 뭐 5%든 얼마든 실질적으로 입증되는 어려움이 있으면 네. 그는 경산호에 와서 다시 이야기하자. 아, 그래요? 예, 예. 일단 시행하고 해보고 괜찮을 텐데 어려움이 있으면 경산호에 와라. 도움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같이 풀자 이런 겁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평택항에서도 그렇고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빨리 좀 시행해야 되는데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있습니다. 참 그래도 좀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어떤 좀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무슨 기본적 목표는 절대로 어떤 그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그 중대재해는 절대로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아야 되고. 근데 지금 문제는 또 마찬가지. 일단 법은 제정됐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1년 이상의 징역이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기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이 법에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 생각하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사고가 난 다음에 이야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고가 난 다음에 사장을 처벌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사고가 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 사고가 안 날려면 제 경험이나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이게 반드시 노동조합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네. 노동조합이 예. 현장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현장 조합원들이고 네. 또 그걸 통과하고 있는 게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이 이제는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서 사측과 같이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네. 지금까지는 왜 안 됐느냐. 사측 입장에서는 괜히 노조가 산업안전에서 뭐 자꾸 간섭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노조 입장에서는 또 우리 책임도 아닌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노사가 서로 마음을 열고 예. 산업안전은 노사가 같이 하는 거구나.
그리고 노동조합도 적극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네.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외국에서는 노동이사 예. 노동이사 이렇게 도입한 나라 있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나라. 예. 좀 노동이사제 도입이 좀 필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예. 예. 그죠? 예. 자, 경사노위에서 플랫폼 노동자들한테 대한 관심도 좀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양극화와도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설명이 돼요. 대기업들, 중소기업, 뭐 여성과 남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하는데 제가 쭉 살펴보면 제 표현으로 보면 노조라도 할 수 있는 노동자와 네. 노조를 할 수 없는 노동자 간에 예. 이 생기는 격차 문제도 상당히 심각해요. 네. 그런데 이제 플랫폼 산업 노동자의 경우에는 전통적 의미에서 노조를 하기가 어려워요. 예. 전통적 의미에서. 네. 그러면 이 왜냐하면 내가 누구랑 같이 어떤 노조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이건 또 개별 사업자로 또 떨어져 있고요. 모르겠고 또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관점에서 노조를 하기 어렵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노동자인데 일을 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뭔가의 어떤 네트워크 내지는 연대체가 마련돼야 출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 산업 노동의 경우에 저는 이제 저희 경산호에서 출발을 했는데 네. 일단 플랫폼 노동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할 거냐. 이걸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플랫폼 산업이 새로 이렇게 나가는 정확히 보면 디지털 플랫폼이에요. 예. 디지털에서 플랫폼인데 그러면 이 부분이 옛날 전통 산업하고 부딪히는 점이 있어요. 예. 전통 산업하고.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조화할 거냐. 가장 대표적으로 택시가 있는데 전통적인 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지금 흔히 말하는 타다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게 서로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이 많은 그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돌봄 노동자도 옛날에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연결되던 네. 그런 시스템이 있고 지금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거냐. 그리고 규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지나치다 싶은 것도 있어요. 플랫폼에 대해서. 네. 이런 것들을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문제 그리고 플랫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좀 경산호의 플랫폼 산업위원회에 주목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최선 성과를 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잘 성과를 내서 예. 우리 대통령 자문기구니까 네. 연말쯤 돼서 대통령 모시고 예. 국민들에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성과 있는 논의를 하자 그런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수 언론 중심으로 경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 주 52시간, 중대재해법 때문에 못 해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쏟아내는데요. 네. 비판을 쏟아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 많으시죠? 그 간단히 이야기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또 마찬가지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지만 거꾸로 노동자들도 지금 문재인 정부를 친노조 정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친노동 정부. 신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이라 하는 거는 노동만 존중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노동도 존중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좀 소외됐던 노동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노동 시간도 줄이고 또 최저임금도 올리고 또 아이로 기본 협약도 하고 여러 가지 중대재해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하면서 반드시 보완도 다 했어요. 예. 탄력적 운영도 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그 지원 방식을 마련하고 노동시간 여러 가지 다 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규정을 잡으려고 했다. 그래서 아까 실제로 그러면 최저임금 문제도 도저히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사업이 잘 될 수 있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못하겠다. 우리 경산을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니까. 예. 왜냐하면 그게 잘 될 수 있는데도 최저임금 안 되면 거기 기업하시는 분도 어렵지만 그 일하시는 분도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간 문제든 최저임금 문제든 뭐 노조활동 관련된 문제든 어떤 거든지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네. 다 경산에 가져와라.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경산호이다. 알겠습니다. 네. 경제 활동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사회 활동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노동 활동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경산호위를 찾아가면 됩니까? 예, 오시면 됩니다. 보따리 싸들고 가면 예, 네. 예. 해법을 줍니까? 같이 논의하는 거죠, 일단은. 예. 2081님께서 서로 조금씩만 양보해서 최저임금이라는 말 사라지고 합의임금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깊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좋은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1년 남았습니다. 경산호위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구체적 계획보다도
일단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것이 네. 일단 모여서 대화를 하면 성과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민노총 후배들 좀 오라고 해서 합의를 하고 좀 얘기를 하자고 하세요. 뭐 그동안 계속 했는데도 뭐 내고 안 되니까 네. 그는 뭐 민주노총은 네.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오면 그렇게 네. 하는 것이 지금 어쩔 수 없고. 예. 근데 지금 이제 저는 그래서 노사가 주체가 돼가 지금은 좀 있으면 국회 앞에 가고 좀 있으면 청와대 앞에 가지 않습니까? 예. 서로. 그거 없이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하자. 네.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합의를 하든 안 하든 성과는 있는 거니까. 일단 거리로 나가지 말고 경사노위로 와라. 와서 이야기를 하자.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있는 동안에 네. 막 좀 더 의미 있는 네.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자, 무슨 문제가 있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경사노위를 찾아오라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쿠팡에서 큰 불이 났는데요. 아유, 그래서 우리 소방관님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그런데 이 화재 원인으로 멀티탭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멀티탭에서 불꽃이 막 탁탁 튀는 장면이 CCTV에 담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은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긴 한데요. 이러한 CCTV와 또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 CCTV에는 건물 지하 2층 물품 창고 내에 진열대 선반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멀티탭인데요. 예. 여기서 불꽃이 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이 멀티탭은 지하 2층 창고 근무자들이 선풍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근무자들이 이렇게 관련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멀티탭이 지하 2층 선반을 따라서 길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것에서 시작된 불꽃이 지상 4층, 지하 2층 전체 건물을 태웠다라고 합니다. 멀티탭이요? 그렇게 멀티탭이 위험한 거였습니까? 에어컨이 없었어요? 네, 이제 그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하에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요즘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하는 분들이 선풍기를 꽂기 위해서 선반마다 콘센트를 달았다라고 하고요. 선풍기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불이 났는지 아니면 따로 콘센트에서 불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추정할 수 있는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수사와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쿠팡이 나스닥에도 상장되고 뉴욕 뭐 증시에 상장되면서 돈을 얼마 벌었다, 뭐 어마어마한 부자다 했는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그러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이번에 처음 지적된 내용들이 아닙니다. 네. 지난 겨울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는 난방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예. 경기도에 동탄 물류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근무하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쓰러져 숨진 바가 있습니다. 네. 새벽 5시 퇴근 전에 야외에 마련된 간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자 신고해서 병원에 갔는데요. 결국 숨졌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참 이런 일이요. 네, 사인이 심근경색이었는데 네. 그 당시가 1월 10일, 11일이었고 제일 추울 당시에 때네요. 예, 한파주의보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온도를 보면 최고가 영하 3도에서 4도, 최저가 영하 14도에서 18도였다라고 하는데 예. 난방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잠시만요. 물류센터에 난방이 안 된다고요? 요새 난방이 안 되고 냉방이 안 되고 그런 데도 있습니까? 작업 환경이? 쿠팡이 그렇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회사에서요? 네,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는 관리자들이 핫팩 하나 지어줬다 이런 진술들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쿠팡 쪽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고인은 당시에 실내에서 일을 했었고 실내는 실외와 달리 상온이 유지되는 곳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럼 실내에선 아니 추워서 돌아가셨잖아요. 네, 심근경색이 사인이긴 한데요. 그때 이제 유족들은 그런 쿠팡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거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판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쿠팡 불매운동 벌어지고 있습니다. 쿠팡에서는 그 전에 택배 노동자들도 많이 숨졌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온라인에 보면 쿠팡이 탈퇴했다 이런 것들을 인증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또 그러한 여론에 불을 붙이게 된 게 김범석 창업자가 지난해 12월 대표이사직에서 내려간 후에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는 국내 법인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입니다. 네. 이제 물론 이 사건을 계기로 물러난 건 아닌데요. 사건을 계기로는 아니라고 합니다. 쿠팡에서 오늘 이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김범석 전 이사의 의장은 등기이사 사임한 게 화재가 발생한 17일 이전이라면서 화재 발생 이후에 사임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법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네. 의심들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게다가요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또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화재가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청원인이 화재 당일 17일 근무 중이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오후 5시 10분부터 15분 사이 화재 경보가 울렸지만 그간의 오작동이 잦아서 일을 멈추지 못했다라고 글을 썼는데요. 오작동이 많아서 그냥 일했다고요? 네, 게다가 관리자들은 신경 쓰지 말고 알아서 하겠다. 퇴근이나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물론 이 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어떻게 쿠팡이 과거의 환경들 때문에 더욱더 그런 의심들이 짙어지고 있는 거죠. 예, 헨젤과 그레떼님께서 쿠팡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 뭐합니까? 근로자는 여름에는 선풍기, 겨울에는 핫팩으로 근무하는데 개영님께서 이번 화재로 이제 선풍기도 제대로 못 쓰게 생겼네 걱정입니다 하는 네. 분들도 있습니다. 네, 물론 쿠팡이 좀 이 반박을 좀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번 화재 예방을 위해서 쿠팡이 이제 모든 물류센터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해서 개선할 방안 찾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 개선해야죠. 그동안 그 추운데 난방도 제대로 안 해주고 더운데 에어컨 안 켜주고 이게 이러면 안 되죠. 네,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시사인에서 서울 초중고 학교폭력 조치 결정서 전체를 입수했습니다. 학교 폭력이 있었을 때 학교에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런 내용을 전수조사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새는 학교폭력법 관련법이 바뀌어서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신고를 하고 교육지원청이라는 곳에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올라가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조치되었는지를 보면 자세한 사례들이 육하원칙에 맞춰서 나와서 우리가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걸 뭉뚱그려서 이해하지 않고 세세하게 좀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네. 이런 조치 결정서를 좀 입수해서 봤는데요. 네. 전체 시기는 2020년 2학기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했던 학교폭력 사건입니다. 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통해서 얻은 자료인데 작년 하반기 서울에서만 학폭 사건으로 접수된 게 654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건들을 좀 보면 우리가 학교폭력을 이해하는 방향을 좀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요. 지난 2월 달에 배구 선수 이재영 다영 자매의 학교폭력 가해가 폭로되면서 굉장히 사회가 뜨겁지 않았습니까? 네. 잇따라서 다른 유명 인사들의 학교폭력도 고발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또 한동안 미디어에서 좀 벗어나 있었지만 이게 여전히 학교에서는 현재 진행형인 이슈다. 이런 점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점이 눈에 띄었습니까?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좀 놀라웠었는데요. 사이버 폭력 3건 중 1건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디지털 성범죄에 기승 부리는 어른들의 세계가 10대 세상에서도 재현되고 있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되는 계기였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이제 고등학생 A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 학생 8명의 SNS 등에서 사진을 캡처한 다음에 나체 사진과 합성한 사진 등을 수십 장 제작해서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약 10일간 게시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큰 범죄네. 네, 이 학생은 퇴학을 당했고요. 예.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치료 같은 것들이 조치 내려졌습니다. 아, 네. 또 다른 사례도 비슷하게 굉장히 재질이 나쁘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고등학생 A가 피해자 사진을 SNS상에서 무단으로 도용해서 텔레그램으로 제3자에게 피해자의 이름, 나이, 원하는 합성 부위, 성희롱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소위 지인 능욕을 의뢰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네, 그런데 이 가해자는 사회봉사 10시간,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중요한 굉장히 죄의 질이 나쁜 범죄인데 이분은 사회보호 특별교육 이수로 끝났네요. 네, 사실 사회봉사와. 그 단계를 보면 출석 정지, 전학, 퇴학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따로 있진 않아서 상대적으로 좀
징계가 낫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긴 하는데요. 네. 물론 그 이후에 피해자나 가해자들이 이 징계를 따르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요즘 학생들은 디지털 그러니까 온라인 뭐 유튜브 이런 거하고 굉장히 가깝게 밀접한 세대인데 이 디지털 성범죄를 범죄 인식하지 못할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 10명 중에 9명은 이것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21%, 재미 혹은 장난, 호기심, 충동적 이런 식의 답들이 19%에서 16% 사이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제 따끔하게 혼나야 이게 위험한 일이구나, 무서운 일이구나 알아서 이게 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학교 폭력이 굉장히 다양해지는군요. 일단 뭐 누구를 괴롭히거나 누구를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이버에서도 일어나고요. 그런데 피해자에 대해서도 조금 대비책이 있습니까? 좀 네. 치료는 해주고 있나요? 네, 있긴 있는데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관련 행위가 확산되면 바로잡기가 힘들고 재발하기 쉬운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조치가 없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학생 A가 피해자의 사진을 페이스북에서 400여 장 다운받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피해자인 것처럼 사칭을 해서 성적인 대화도 하고 술과 담배한다 이런 사실들을 유포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피해자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가 조치 없음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래요? 학교는 아니고 정확히는 교육지원청인데요. 예.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더더욱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아직 우리 사회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는데요. 가해자에게만 집중할 게 아니라 시선을 피해자 회복으로 더 옮겨야 된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학교 현장에서 하고 있고요. 그게 교육이잖아요. 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아이들끼리의 일, 뭐 한 번쯤 겪는 일, 혹은 성장통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부터 바꾸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학교 교사 그리고 학교 현장에 있는 학부모들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요. 뭐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놔두는 건 이게 좋은 교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가 진짜 범죄자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 교육에 특별히 좀 조심하게 좀 세심하게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를 봤다고 하는 아이들한테도 학교 그리고 부모님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는요. 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80년 전 나치 독일의 소련 침공을 독일인의 수치라고 하면서 사죄했습니다. 내일이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한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를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19일 팟캐스트 방송에서 한 말인데요. 우리는 수백만 명의 희생자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빛을 줬다. 화해의 손을 내밀어준 많은 이들에게 깊이 감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독소 전쟁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 전역에서 벌어진 전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구소련에서만 민간인을 포함해서 2,900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2,900만 명이요? 네,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사망자가 5천만 명인데요. 네. 그중에 60%가 희생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쟁이 1945년 5월 달에 구소련이 베를린을 함락할 때까지 4년 동안 이어졌고요. 희생 규모가 아주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메르켈 총리가 관련해서 사과를 다시금 했고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를 포함해서 발트 연안 국가들에게도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반성의 말을 거듭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나치 독일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또 사과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빛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2013년에는 독일 미넨의 옛 나치 강제 수용소에 가서 사과를 했고요. 또 2019년에는 폴란드의 옛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강제 수용소를 방문해서 참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한 정치 지도자들처럼 유감을 표한다 뭐 하면서 계속 이렇게 사과라는 말을 안 하는데 메르켈 총리나 독일의 정치 지도자들은 부끄럽다, 진심으로 부끄럽다, 미안하다 뭐 하면서 수치라는 말까지 쓰죠. 네, 사과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독일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띄는데요. 메르켈 총리는 여전히 국민 지지 60%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지지를 얻고 있는 메르켈 총리는
9월이면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네, 9월 말 독일 총선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16년의 임기를 마치고 메르켈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여전한데요. 국내외에서 메르켈은 정말 든든한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도 그랬고요. 앞서서도 우리가 많은 사건들을 알고 있는데 과거의 난민 위기 그리고 유럽의 글로벌 금융 위기, 재정 위기 이럴 때도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어떤 합의들을 이끌어냈던 모습들이 굉장히 빛이 났던 적이 많았습니다. 독일의 또 경제를 또 유럽 최고, 세계 최고로 또 끌어올리는데 또 공이 있고요.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축구 경기 하지 않습니까? 독일 축구팀이 굉장히 강력한 그 팀을 갖고 있는데 독일 국가대표 경기가 있을 때마다 메르켈 총리가 와야 이긴다고 국민들이 계속 메르켈을 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르켈 총리가 또 축구 팬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네. 네. 그런데 9월이면 내려옵니다. 네. 또 내려와서 다른 역할을 어떻게 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글로벌 리더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동탄에서 수원까지 10km 구간 정체 이어졌고요. 판교분기점 그리고 양재 부근에서 반포 사이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신갈 부근에서 막히고요. 동수원부터 부곡, 군포에서 반월터널 부근, 다시 월곶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정체됩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은 김포부터 송내까지 14km 구간 정체 길고요.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은 판교부터 청계터널 부근, 평촌에서 수리터널, 도림분기점 부근부터 송내까지 길게 막히고 있습니다. 김포부터 자유로까지도 교통량 늘었고요. 서울 시내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많이 혼잡합니다. 주의 운행하시고요. 사고 구간 지나서 암사대교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로는 종암분기점에서 정릉램프까지 막히는데요. 정릉램프 2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서 있고요. 다시 정릉터널부터 홍은램프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조희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민생이 먼저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법 찾아보겠습니다. 민생과 통하였느냐. 생생민생 통. 안진아서나 민생생각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 쿠팡 화재 현장에서 김동식 구조대장이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예. 너무 슬펐습니다. 네. 오늘은 근데 어디 갔다 왔냐는 이야기 안 하세요. 네, 쿠팡 안 다녀오셨어요? 쿠팡도 다녀왔죠. 네. 쿠팡은 마침 내일 갑니다. 내일 가요? 쿠팡은 이번 화재 사고로 인한 국내 충격뿐만 아니라 배달앱 관련해 가지고도 끊임없는 지금 행포시비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네. 내일 그래서 중소상공인들이 항의 방문 가는데 11시에 제가 같이 가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여기 갔다 왔어요. 방금 전에. 네. 언론노조에서 우리 KBS 언론노조 본부까지 포함돼서 언론개혁 4대 입법 촉구 현장 국민의힘당 앞에서 이 사진이라든지 사장 뽑을 때 정치권 입김이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발 배제해서 공정하게 공영방송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법을 통과시켜달라 하는 기자회견에 갔다 왔습니다. 그 법대로 하면 좀 공정해집니까? 공정하게 이 사진을 꾸릴 수 있습니까? KBS나 우리 MBC나 너무 정치권에서 여당이나 야당에서 남 넘어길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걸로 정치 공방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정치인들이 개입하는 것보다는 신망맞는 국민의 대표자들이 아니라 여러 국민들이 좋은 분들이 이사로 추천하고 사장을 추천해서 거기서 독립적이고 공익적이고 특히 방송은 이게 민생 문제에 직결되는 거예요. 방송법 6조에 보면 방송은 사회적 약자들이나 상대적으로 목소리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방송이 더 공익적이고 독립적인 내용을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사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법을 바꾸면은 그러면 선거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선거로 뽑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사를 선출하는 객관적인 구조.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지금 여당 야당이 나눠서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국민들과 그다음에 방송인들이 공정한 절차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정치권의 목대로 나누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지금보다 독립적인 방송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를 갔다 왔다는 거 오늘 뭐 방송 주제는 아니니까 네. 일단 여기 갔다 왔고요. 자, 오늘의 주제부터 가볼까요? 자, 쿠팡 이야기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쿠팡 불매 탈퇴 운동이 불거진 이유는 현상적으로는 쿠팡에서 참사가 발생했는데 화재가 특히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 소방대원님이 숨지셨잖아요. 근데 그 관련해서 쿠팡 노조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전기장치에서 불이 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려지고 그다음에 창업자인 우리 그 김범석 오너가 네. 갑자기 당일날 네. 모든 그 대표이사직을 사임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일 전에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전이라고는 하지만 네, 그게 알려지니까 네. 결국은 물론 이번 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은 아닌 건 분명하지만 네. 결국은 국내에서 성장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계속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책임 회피하는 것이라는 네. 지적은 네, 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쿠팡이 화재 관련 사과를 한 건 화재 발생부터 32시간 뒤였는데 그것도 창업자가 아니라 대표가 그냥 나서 강한승 대표가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김범석 오너를 중심으로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현상적으로 이것 때문에 불매나 비판이 많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우리 방송에서 택배 과로사 이야기하면서 택배 말고 쿠팡. 배송 회사인 쿠팡하고 네. 마트에서도 지금 배송 노동자들이 과로사 숨지고 있다는 이야기하면서 네. 특히 쿠팡은 그 배송 노동자들 과로사 물류센터하고 배송 과로사가 잇따랐는데 거기에 제대로 사과나 책임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산재를 계속 부인했거든요. 과로사를.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고 장덕준님 그 물류센터에서 과로사로 숨진 산재로도 인정된 그분의 유가족들이 전국을 순례를 했어요. 내 아들은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 친구들이 지금도 물류센터하고 배송 차량으로 일하고 있는데 물류센터랑 배송해서 과로사 당하지 않게 대책을 촉구한다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난주 목요일 날 쿠팡 본사까지 항의방문을 하셨어요. 예. 근데 아버님이나 유가족들이 주장한 뭐냐면 여전히 진정 어린 사과나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까지 겹쳐지면서 쿠팡 불매 탈퇴 운동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건데 제가 쿠팡께 다시 한번 정중히 이렇게 충원드리는데 남양유업 보셨잖아요. 대한항공 보셨죠. 우리 국민들이 갑질이나 횡포 사회적 책임을 계속 안 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무서울 정도로 요즘은 우리 소비자들이나 국민들이 외면을 해버립니다. 그러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쿠팡이 발전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거 우리 국민들이 다 박수 보내고 있잖아요. 네. 서비스 혁신해 준 것도 고맙게 생각난 말이죠. 근데 지금 과로사 문제라든지 사회적 책임 문제라든지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의 그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는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안 내놓고 있다는 거죠. 네. 1014님께서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소장님. 미국은 뭐 예전에 우리가 주가 조작한 뭐 미국의 대기업 아예 망하게 해버리고 그 창업주 뭐 수십 년 징역 샀다든지 뭐 이런 얘기 맨날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핵심이 기업의 창의를 존중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동시에 그래서 ESG 경영이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 된 거잖아요. 근데 쿠팡은 그래서 실제 세계 언론으로부터도 계속 ESG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 특히 사회적 책임. 네. 있다는 과로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미국 증시에 상장은 됐지만 언제든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라든지 미국의 기업인들, 미국 국민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허수아비 사랑님께서 이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필요합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이야기로 가볼까요? 예. 그 쿠팡과 연동돼서 제가 내일 쿠팡 항의 방문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쿠팡이 배달 앱을 운영합니다. 지금 쿠팡이 어디를 진출했냐면요. 물류센터 운영하죠. 배송 운영하죠. 쿠팡 이츠. 네. 음식 배달에도 뛰어들었죠. 쿠팡이 택배에도 뛰어들었어요. 쿠팡이 최근에 계열사를 만들어서요. 예. 그다음에 배달 앱도 지금 쿠팡 이츠를 연동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배달 앱에서는 어떤 문제였냐면 그 소비자들 중에 조금 과도한 분들 있잖아요. 블랙 컨슈머라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아주 작은 튀집이라든지 문제 삼아서 막
별점 테러, 평점 테러하고 너무나 악담을 써놔가지고 창업자들이 죽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 경우는 너무 억울하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글을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쿠팡이 치는 해명글도 못 쓰게 해놨어요. 예. 그냥 당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자영업자들이랑 제가 쿠팡 본사에 이제 항의 방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우선하는 태도는 좋지만 그 어떤 소비자가 자영업자가 망할 정도의 만약 악담이나 또는 사실관계와 어긋난 이야기를 써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해명하거나 설명할 기회를 주고 또는 조치를 취해주는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는데 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지난주에 택배 사회적 합의가 드디어 타결됐잖아요. 네. 분류 작업은 올해 안에 무조건 이제 택배사들이 다는 거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 6, 7천 명의 인론을 더 뽑았는데 앞으로 택배사들이 순차적으로 또 몇천 명의 고용을 더 늘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분류 작업에 투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 안에부터는 이제 올해 말부터는 택배 기사님들이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로나 과로사가 확 줄어들겠죠.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쿠팡이 배달업 횡포도 말씀드렸는데 쿠팡이 택배 배지가 뛰어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GLS라는 지금 회사를 만들어서. 근데 쿠팡은 이번에 사회적 합의에 이름을 올리질 않았어요. 아, 쿠팡은요? 뒤늦게 뛰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지금 전국 택배 노조에서는 내일 2차 사회적 합의를 발표하는데 일단 타결됐기 때문에 발표는 하지만 쿠팡이 택배에 뛰어든 만큼 그러니까 배송하고 택배 차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송은 자기가 파는 물건을 갖다 주는 거고 마트나 쿠팡이 택배는 남이 파는 물건을 배달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쿠팡이 택배에 뛰어들었단 말이죠. 그럼 그 사회적 합의에 자기도 준수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야 돼요. 이것도 지금 쿠팡이 선언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적을 받고 있는 거죠. 쿠팡이 하는 좀 일이 좀 얄미운가요? 좀 우리 국민들로부터 그러니까 체라 배송이나 체라 물류라고 체라 로켓 배송을 해준 것은 서비스 혁신한 평가를 받지만 예. 그게 심야의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날을 새서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죠. 근데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 정도만 조금만 더 주는 정도로 운영을 하면서 과로사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 책임도 안 지고 개선도 하지 않고 과로사 발생했는데 과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산재도 부인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얄밉다기보다는 정당한 사회적 비판도 받는데 네. 그런 좀 오너 행태도 얄밉다 이런 지적까지 같이 받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일 쿠팡 앞에 가신다고요? 예. 네, 그 주변에 계신 분들 좀 피해 주십시오. 안진걸 소장 가면 귀가 아프고 머리까지 아픕니다. 아닙니다. 이제 쿠팡 관계자분들께 네. 쿠팡이 더 좋은 회사가 저희가 어떤 회사가 망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더 좋은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네. 빨리 삼성생명에 안보험금 지급해서 더 좋은 회사로 거듭나야 지금 매주 저희가 촉구하는 것처럼 네. 쿠팡도 제발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서 지금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하고 있는데 네. 제발 우리 한국 국민들이나 한국 노동자들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사랑받으면서 이렇게 좋은 기업으로 커 나가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쿠팡이 최근에는 또 OTT 회사에도 진출해가지고요. 도쿄올림픽을 또 온라인 단독 중계권 따내가지고 이것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쿠팡이 이제 국민한테 비판을 받으니까 댓글이 다 이런 게 많아요. 보이콧해야 되고 문제 많은 올림픽으로 왜 또 떼돈을 써가지고 네. 중계를 한다는 거냐 이제 이런 책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생민생통 안진걸 소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금 이거 진짜 중요한 쿠팡 이슈인데. 얘기하다 다 끝났어요. 오늘은 이제 쿠팡 얘기 좀 했죠. 네, 언론 개혁 얘기하다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하고 가세요. 택배 사회적 합의가 우리 국민들의 힘과 응원으로 알았으니까 잘 이루어졌다. 인사. 정말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I messed up tonight. I lost another fight. Lost to myself, but I'll just start again.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여수 중학생이 3개월 동안 우유팩 259개 손수 모은 이유. 오마이뉴스 기사인데요. 거창한 일만이 환경 보전이 아닙니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시장 바구니 들고 다니기, 비닐봉지 안 쓰기, 그다음 배달 음식 좀 적게 시켜 먹기, 이런 거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환경 보전에 앞장선 중학생 최호성 군이 있어서 그 사연을 소개합니다. 3개월 동안 우유팩을 이렇게 깨끗이 씻어 말려가지고 제출했다고 합니다. 우유팩 모기를 왜 하는지 지겹지 않으세요? 물어봤더니 환경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싫지 않았어요 얘기합니다. 재활용 습관을 생활화하지 않은 주변 친구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했더니 조금 힘들지만 쉬운 일부터 습관화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권유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중학생도 환경 보존에 나섰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좀 따져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위 샀는데 가위 없어서 가위 못 꺼내. 악마의 포장 화제.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이런 경우 많으시죠. 가위가 필요해서 샀는데 가위가 없어서 가위를 못 꺼내는, 이런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악마의 포장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파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배달로 사는 일부 상품이요, 플라스틱 포장이 너무 커요. 너무 크고 너무 단단해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요. 좀 이 방식 개선해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정부가 나서서 좀 정책적으로 이런 대안 좀 내야 됩니다. 배달 용기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데 일반 상품 포장까지 좀 확대한다고 하는데 조금 이런 대책을 빨리 내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윗집의 층간소음에 아랫집이 전한 편지,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에 사는 공동주택 비율이 77%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77%는 이웃과 위아래층에 맞대고 사는 환경입니다. 그런 현실인데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분들 많습니다. 이분도 이사를 갔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랫집입니다. 사실 이사 온 첫날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다기보다는 충격을 받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듯합니다. 쿵쿵거리는 소리, 지진인가 혼돈했던 세탁기 탈수하는 소리, 심지어 화장실에서 사람 말소리도 들리더군요. 아침에는 아이들과 엄마의 정겨운 고함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참, 이 집에 살던 이전 사람들도 꽤나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앞으로 귀되게 자녀들이 쿵쿵거려도 지금처럼 그러려니 하려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뛰어다니며 놀아야 하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집을 근본적으로 층간소음에 취약한 구조로 지어놨어요, 현실이.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에 이렇게 몸에 병까지 생겼다는데, 이렇게 정성 들여서 편지를 썼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윗집의 반응은 아직 없지만 아침에 아이들을 재촉하는 고함도 별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엄청난 반응입니다. 편지 한 장에 소음을 줄여주신 위층 분이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함께 사는 세상인데요. 남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은 어떻게 불편함이 없을지 좀 생각해야 됩니다. 층간소음으로 폭력사건 벌어지고 막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편지를 가을뿐만 아니라 봄에 쓰고 여름에 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현진영이 부른 두근두근 쿵쿵 들으면서 오늘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